네, 홍익표 전 민주당 의원 모셨고요.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조혜진 전 국민의힘 의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요 며칠 최고의 뉴스는 딱 하나입니다. 헌재가 언제 선고하느냐. 제일 궁금해하는 게 이건데요. 전 두 분의 한번 예지력을 한번 테스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홍 의원님, 며칠로 예상하십니까? 지난번에 한번 얘기한 것 같은데 저는 좀 다음 주 중이 다음 주. 예, 왜 그러냐면 그 이번 주가 좀 어렵다고 봤던 게 14일 많이 얘기했잖아요. 3월 14일 했는데 만약 그러면 이제 대선 조기 대선 만약 인용 경우에 조기 대선이 3월 그러면 5월 7일을 해야 돼요. 그 이제 연휴고 맞닿아 있다. 예, 연휴가 맞닿아 있어서 17일 이후에 하면 5월 14일 대선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번 주 중에 한 5월 20일 전에는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5월 20일 전. 예. 그래요. 지금 그러니까 다음 주중이죠. 5월 20일 전이라고 하니까 지금 댓글이 어떻게 달릴지 대충 예상이 됩니다. 예. 그러니까 5월 3월 참. 그러니까 물론 3월 20일. 예, 3월 20일 제가 5월이 아니라 3월 20일 전에. 아무튼 예. 20일 전이라면 또 너무 늦어지는 거 아니야? 아마 이런 댓글이 달릴 것 같은데 조 의원님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저는 다음 주하고 그 다음 주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데 오히려 다음 주도 아니고 다다음 주 가능성도 있다고 보세요? 둘 중에 하나를 본다면은 그 다음 주 가능성이 조금 더 많을 거라고 보여지는데 왜요? 왜요 그렇게 보세요? 일단 인용으로 모아지면은 다음 주에 할 거고요. 만약 인용으로 안 모아졌다. 기각이 한 3명 가량 된다. 예. 또는 뭐 기각이 3명은 아니지만은 하여튼 좀 모호하다. 그런 상황에서 그냥 선고하자. 이런 쪽으로 가면 다음 주에 할 거고. 그 기각 쪽으로 선 분들을 설득하려고 하거나 또는 기각 쪽에 인용은 아니지만은 뭔가 저 입장이 아직도 좀 유동적이다 할 때 그 정리하도록 시간을 더 둔다고 하면은 그 다음 주로 갈 가능성이 많은데 지금 현재 내부 상황이나 개개인 현재 재판관들의 입장은 제가 알 수가 없지만 그냥 상황을 보면은 고민이 상당히 되는 그런 상황이라서 그렇게 보세요. 예, 그래서 뭐 그럴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엽기 토끼님이 지금 댓글 달아주셨는데 두 분이 틀리시길 바랍니다. 내일 해주세요. 예. 보통 한 3일 전에 그 예고를 하기 때문에 그렇다면 현재로서는 뭐 내일은 어렵고 금요일도 쉽지 않아죠. 지금 금요일 하려면 오늘 예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예. 다음 주 월요일 예상하는 분들도 있던데 그러면 월요일 날 만약에 선고를 내릴 예정이라면 금요일에는 월요일에 선고 내린다고 예고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주말 시위를 거의 그러니까 격발을 시켜버릴 거거든요. 사정상 그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번 주말을 어마어마하게 어떤 그 저기 뭐냐면 찬반 대립을 격화시켜 버릴 텐데 그렇게 하겠느냐라고 하는 또 이런 그 진단도 있거든요. 근데 현재가 그것까지 생각을 한다면 그것도 문제고 또 그렇지도 그렇게 않을 것 같고. 근데 오히려 그게 지금 헌재 입장에서 가장 체감되는 왜 매일 와가지고 막 시위하고 그러는데. 그런데 선고가 예고되고 그 선고 직전에 그 마지막으로 이루어지는 집회 같으면은 주말이 아니라 주중에도 유사하게 모일 거라고 봐야 돼요. 어차피 그럴 것이다. 알겠습니다.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짧고 굵게 오늘 좀 주제 두 가지로 좀 가야 되니까 일단 이거 좀 짧고 굵게 우리 여의도에 직접 계셨기 때문에 그 감각이 궁금해서 한번 여쭤보는 건데 윤석열 대통령이 석방되지 않았습니까? 대선판 특히 이제 경선판에 미치는 영향이 궁금한데요. 조 의원님께 먼저 여쭤봐야 될 텐데 국민의힘 대선 중에 자 가운데 가장 곤란해할 사람은 누굴까요? 한동훈 전 대표라고 봐야 될까요? 그렇다고 봐야겠죠. 그러니까 대통령이 꼭 영향력이 있거나 그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하지 않더라도 지금 조기 대선이 있을 경우에 국민의힘 당내 경선이나 본선에서 국민의힘 쪽의 후보를 끌고 가는 힘은 이 탄핵 반대 여론이거든요. 그건 그 여론이 근데 반드시 대통령에 대해서 잘했다. 계엄에 대해서는 잘했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그 중에 있겠지만 그 이전에 2년 반 국정 운영을 잘했다 해서 대통령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절대적인 지지를 보내는 건 또 아니거든요. 그냥 이런 상황 자체가 문제다. 이건 체제에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스스로 결집한 이 여론이기 때문에 그 여론이 반드시 대통령에 의해서 좌지우지 될 것이냐. 그건 아닐 수도 있고
그런데 이제 어쨌거나 탄핵 반대 여론이 결집됐는데 그 거리로 보면은 김문수 장관 같은 분이 제일 가까이 있는 거고 제일 유리합니까? 한동훈 뭐 저 전 대표 같은 경우는 제일 멀리 있는 거고 나머지 분들은 그 중간에 어느 지점에 있는 거라고 봐야 되겠죠. 홍 의원님 어떻게 전망하세요? 그 일단은 국민의힘 지도부가 심경이 복잡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뭐라 그럴까 이게 뭐 적절한 표현인지 모르겠는데 이제 계륵이란 말이 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안고 가기에는 부담스럽고 근데 이제 버릴 수도 없는 상황이 된 거죠. 윤석열 대통령이.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저 탄핵이 인용됐고 조기 대선이 있다는 전제 하에서 지금 말씀을 드립니다. 네네. 그 경우에 당연히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정권 재창출이 제일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윤석열 대통령 지키는 거야 그 다음 문제고 그분들 입장에선. 근데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밖에서 저렇게 이제 본격적으로 장외 정치, 그다음에 이제 안방 정치 시작하면 자연스럽게 그분 눈치를 안 볼 수가 없고 또 영향력이 점점 세지는 거죠. 네. 그러니까 지금 유력 주자들 보면 한동훈 대표 같은 경우는 거의 뭐 비온 후 개미 아니라 비온 후 태풍이 또 오는 거예요. 비온 후 태풍입니까? 예, 비온 후 태풍이고. 네. 그다음에 오세훈 홍준표 두 분 같은 경우는 지금 거의 시계 제로죠. 명태균 씨 게이트까지. 네. 명태균 게이트가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 상태면 이게 잠잠해져요. 근데 나오는 순간 더 커집니다. 원래 폭발력은. 네. 그러니까 이분들 입장에서는 시계 제로인 거예요. 그리고 김문수 장관 입장에서 어차피 같이 가기로 한 거기 때문에 더 뭐 망가질 건 없어요. 그러나 그러니까 어쨌든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 대선 후보들 입장에서는 뭐 이런 복잡한 상황이 전개되는데 당 지도부 입장에서는 이래가지고 대선을 치를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커지겠죠. 왜냐하면 자연스럽게 중도층 전략으로 지금 사실 모두를 좀 전환해 왔거든요. 한 열흘 전부터. 그렇죠. 근데 이게 또다시 지금 난관에 부딪히는 거죠. 여기서 한번 저는 가정해서 한번 이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만약에 조기 대선판이 열려서 경선이 그러니까 실시가 된다고 치면 거기서 유력 경선 주자들이 윤석열 대통령을 만나서 악수하는 포즈를 연출해서 사진을 찍고자 하는 욕망이 커질까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의원님은? 누구나 다 이제 적절한 배합을 고민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일단 당내 경선은 말씀드린 대로 본선도 결국 그렇게 되겠지만은 탄핵 여론이 끌고 가는 것이고 네. 대통령이 탄핵 여론으로부터 절대적인 지지를 받는다든지 또 그 여론에 중대한 영향이 있다든지 하지 않더라도 어쨌든 상징적인 존재로 돼 있는 거라고 봐야 되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 대통령하고 뭔가 이렇게 딴 길로 가는 모습이라든지 약간 각이 선다든지 이런 거는 누구나 다 꺼릴 거고 심지어 가장 이 반대편에 있다고 제가 말씀드린 한동훈 대표조차도 만나고 싶다고 지금 이렇게 회고를 통해서 자신을 통해서 사실상 사과 표현이죠. 미안하다고 그럴 정도니까 그게 지금 현실을 보여주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러면서도 또 본선에 나가려고 하는 입장에서는 나가려면 이겨야 되고 이기려면은 중도표 승부를 좌우할 그 표를 가져와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과의 관계도 완전히 그쪽으로 쏠리는 그래서 중도표의 이탈을 초래하는 선택은 누구라도 안 하려고 조심스럽게 아주 계획적으로 하겠죠. 바로 그 대목 제가 하나 더 여쭤볼 게 있는데 지금 의원님이 진다는 게 일반적 관측이고 진단이잖아요. 예. 예를 들어서 지금이야 경선판 이런 데 있어서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보기라고 하는 것들이 오히려 유리할 거다라고 하지만 본선이 되면 중도 확장에 문제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거리를 둘 것이라는 게 일반적 관측이에요. 근데 이걸 윤석열 대통령 본인은 인지하고 있을까요? 모르고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반반이겠죠. 그래요? 본인 나올 때 구치소에서 나올 때 국민들에게 시민들에게 또는 또 2030 지지자들에게 감사의 표시를 한 거는 이 여론이 본인에게 굉장히 중요한 이 동지고 우군이고 정치적 자산이다. 앞으로 진로가 어떻게 되든지 관계없이 자산이라는 걸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같이 가려고 하는 측면과
또 어쨌든 본인에게 뭐 도움이 되는 측면도 있지만은 본인 입장에서는 대선이 벌어진다고 했을 때 이기기를 바랄 국민의힘 후보 이기기를 바라는 바랄 것이기 때문에 나한테만 열렬하게 열성적으로 해주고 그 대신에 선거는 져도 된다 이건 아닐 거거든요. 제가 선거에 졌을 때 국민의힘이 졌을 때 본인에게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올 수도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 점에서는 그러면 이기려면은 뭐 중도표가 와야 된다. 그건 상식이기 때문에 이 질문을 드린 이유가 뭐냐면 예. 종종보다는 자주인 것 같은데 전 국민이 다 아는데 정치인 본인만 모르는 경우 많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 내가 나선다고 중도 확장이 왜 안 되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대통령이 그 구속 취소돼 가지고 나올 때 모습 보였잖아요. 어퍼컷 세레머니도 하시고 주먹을 불끈 줬죠. 예. 그런 것 자체가 제가 보기에는 일종의 이제 그 민심에 대한 이제 그 오판인 거죠. 착각을 하고 있다. 늘 보면 이 광장이 전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광장에 나오는 것은 물론 이제 그 광장도 무시할 수 없는 여론의 일련 척도 중에 하나지만 광장과 그 일반 여론이 꼭 일치하진 않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늘 자기 그 적극 지지층에 매몰됐을 때 오판하는 경우가 있다 이런 얘기가 정치인들 또는 정치 세력들이 오판하는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지금 모든 여론조사 보면 일관되게 탄핵 여론, 찬성 여론이 높게 나타나고 있잖아요. 그리고 대통령에 대한 부정평가가 높게 나타나고 있고. 그런데 반면에 금년 1월부터 그러니까 대통령이 구속되는 전후 시점을 해서 폭발적으로 광장에서 탄핵 반대가 결집된 거예요. 근데 그것만 전부라고 생각하고 이제 정치를 하게 되고 그다음에 근데 지금 현실적으로 본선은 몰라도 국민의힘 예선, 그러니까 그 당내 경선에서는 이 그 광장의 열기가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다 보니까 한동훈 전 대표조차도 지금 자신이 가지고 있던 정치적 자산을 다 지금 털어먹을 상황이 돼버리는 거죠. 네. 그러니까 본인은 탄핵에 찬성했고 비상계엄을 반대했고 이거를 가지고 가야 이게 정치적 자산이 되는데 이제는 자신의 정치적 자산마저 지금 까먹을 위치에 지금 가고 있어요. 그렇게라도 해서 뭔가 대권 후보가 돼야 되겠다. 윤석열 대통령하고 전략적 지혜로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이런 판단이 되면 사실은 전체적으로 어렵죠. 제일 큰 변수는 저는 그런 측면에서는 뭐 자연스럽게 이제 우리 민주당 쪽으로 갈 텐데 민주당 쪽으로서는 굉장히 유리한 구도가 만들어질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윤석열 대통령 석방이 이재명 대표는 어떤 영향을 미칠 거라고 진단을 하십니까? 뭐 아까도 얘기했지만 첫 번째는 그 본선에 이재명 대표한테 굉장히 불리한 구도를 전 걱정을 했어요. 뭐냐면 윤석열 대통령만 없으면 반 이재명 반 민주당으로 해서 연합할 수 있는 세력들이 꽤 돼요. 이른바 대선 구도가 친명 대 반명 구도로 짜일 거다. 이걸 그러니까 반 이재명 반 민주당 전선으로 짜여지면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이준석 개혁신당 쪽이죠. 이준석 개혁신당은 저는 최종적으로 가서 최종적으로 단일화 과정을 거치든 어떻게 되든 간에 소위 이 연합 그 전선을 갈 가능성이 높다고 봤어요. 윤석열 대통령이 없는 조건이라면. 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저렇게 버젓이 있는 조건이라면 이준석 대표가 거기하고 연합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연합이라는 게 반명 연합. 그렇죠. 그러니까 그 기본적으로 반민주당 반 이재명 연합을 이준석 대표가 같이 하는 조건에 네. 그 이준석 그 후보죠. 예상되면 이준석 의원이 가능한 조건은 윤석열 대통령이 없어야 되거든요. 예. 윤석열 대통령이 저렇게 있고 실제로 그 국민의힘 후보들이 그 윤석열 대통령의 눈치를 보는 그런 구도로 짜여진다면 이준석 후보가 같이 가기 어렵죠. 그리고 또 일부 민주당에서 이탈했던 분들이 글로 합류하기는 어려워요. 아무리 그 이재명 대표가 싫다고 그 윤석열 대통령이 버젓이 있는 그쪽 당에 들어가서 그 연합하기는 어려운 거죠. 그런 측면에서 반 이재명 전선 짜이기 어렵다라는 거고 두 번째 당내에서도 최근에 이재명 대표가 조금 그 작년 그 2023년 그 본인의 체포동의안 가결과 관련돼서 약간 좀 그 추측성 얘기를 하면서 당내 논란이 커졌잖아요. 당내 비명계 중심으로 해서 서로 짰다 뭐 대통령 그 정성 의원이 이건 잘못됐고 내가 사과하고 싶다 이렇게 할 정도로 사실상 이 잘못하면 논란이 될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런 논란들이 다 사그러진 거예요. 그리고 지금 구도에서는 어쨌든 이재명 대표가 가장 또 민주당이 원하는 구도는 딴 얘기가 나올 수 없는 일사불란한 전선으로 만들어졌다는 측면에서 단기간에 그 어떤 이
이 어떤 여러 가지 문제에 있어서의 리더십에 대한 도전이나 또는 그 리더십에 대한 어떤 부정적인 그런 여론을 도전할 그런 것들이 나타날 수 있는 여지는 상당 부분 낮아진 거죠. 그런 측면에서 또 이런 분석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어차피 이재명 대표의 어떤 사법 리스크 문제가 있는데 지금 지기현 부장판사가 구속 취소 결정을 내리면서 이거에 대한 비판 여론이 막 비등하다 보니까 오히려 그것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2심 재판부가 어떤 판결을 내리든지 간에 그 반향을 오히려 줄여버리는 효과가 나올 수도 있다. 사법부에 대한 비판 여론 때문에 이런 분석도 있는데 거기는 동의하십니까? 뭐 일정 부분 영향을 주겠죠. 특히 당내에서 2심 판단이 만약에 이제 1심과 유사하게 공직선거법이 나왔을 때에는 그에 대한 비판을 하고 준비했던 당연히 경쟁자들은 그런 준비를 했겠죠. 네네. 그런데 2심 판결이 만약에 최악의 경우 잘못 나온다 하더라도 제가 보기엔 그거에 의해서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이 크게 타격받지는 않을 것 같아요. 물론 과거에도 뭐 그랬다고 보지만 네. 지금 상황에서는 훨씬 더 그럴 것이다. 사법부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높고 이걸 갖고 이재명 대표를 흔들기에는 네. 더 당내 분위기가 안 좋은 거죠. 조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저는 한마디로 순망치한이라고 생각합니다. 오, 그래요? 이 몸이 내려앉으면 이빨이 시리잖아요. 윤석열 대통령하고 이재명 대표는 저는 늘 적대적 공생해왔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양쪽 다 양쪽 진영 내부에서 일정한 불만들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상대방이 더 싫기 때문에 그렇죠. 이 사람을 계속 끌고 가야 된다라는 것이 두 사람을 계속 유지시켜준 측면이 있거든요. 네. 두 사람의 관계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뭐 적대적인 관계일 수 있지만은 거꾸로 상대방이 있기 때문에 내가 안 무너지고 계속 있어 왔다는 그런 측면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 두 분이 만약에 사라지면 같이 사라질 거다라고 이제 전망한 사람들도 있었고 계속 살아남아도 계속 같이 살아남을 거다라고 전망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네. 윤석열 대통령이 이 탄핵이 인용이 되고 이제 사법 이제 절차를 계속 밟게 되고 그렇게 되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싫어서 이재명 대표가 문제가 있지만 계속 안고 갔던 세력들 중에서 약한 고리, 특히 이제 약간 중도적 성향의 사람들이 더 이상 그 이재명 대표를 끌고 가야 될, 옹위해야 될 그 명분과 요인의 필요성이 사라지는 측면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뭐 같이 정리하자라는 이야기도 있을 수가 있고, 만약 그게 그런 환경 속에서 2심의 유죄까지 나오게 되면은 이거는 이제 대통령 후보로서의 지위가 굉장히 흔들리게 되고 만약에 당선된다고 하더라도 그 이후에 5년간의 국정 운영이 정상적으로 보장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의문점 때문에 내부에서 저는 지금보다는 오히려 물론 그 때문에 더 이 대표를 이제 그 열성계 지지자들은 더 강하게 결속하고 지키려고 하겠지만은 고리가 약한 쪽에서는 더 위반이 심하고 더 흔들려는 움직임도 강할 것이다. 동시 청산론이 나올 거다 이런 말씀이시죠? 예. 좀 두 분의 진단이 완전히 좀 다르네요. 네, 알겠습니다. 그건 차이 정도로만 좀 남겨놓고요. 또 하나 좀 제가 좀 짚어볼 문제가 있는데 아마 뭐 두 분은 다른 방송 이런 데서 이 얘기를 많이 했을 테니까 그냥 간략하게만 지금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이나 검찰총장의 석방지휘 결정에 대해 일단 총평을 일단 한 말씀씩 듣고 그다음에 좀 얘기 좀 나눴으면 좋겠는데 홍 의원님은 뭐 당연히 그러니까 비판적이실 거고. 예, 이거는 뭐 뭐라 그럴까요? 검찰은 그 뜬금없이 인권에 별로 관심이 없던 분들이 갑자기 인권 문제를 이렇게 들고 나와서 피의자 중심으로 해석을 했고 저는 이런 것 같아요. 지기현 판사가 여러 가지 어떤 제가 좀 판사들 내에 평가를 좀 들어봤어요. 그랬더니 평소에 어떤 문제 제기나 이런 것들이 좀 적극적인 스타일이더라고요. 지기현 판사가. 예. 그래서 이번 기회에 한번 정리하자 이런 생각은 있었던 것 같아요. 이 구속 기일에 관련된 논란이 시간과 논란은 계속 있었어요. 법조계에서는. 그래서 피의자 중심으로 생각하는 논란을 해보자 했는데 그러려면 지기현 판사는 자기 일종의 문제 제기를 했고 그러나 좀 아쉬운 건 있죠. 그렇게 하기에는 내란죄의 우두머리 혐의를 받고 있다면 범죄 중대성을 갖고 이런 논란을 초래한다는 것 자체는 제가 보기에는 적절치는 않았어요. 잘못된 거죠. 두 번째, 자 그럼 지기현 판사의 의도는 이걸 한번 논란해보고 사법 시스템 내에서 결론 한번 맺어보자는 건데 그렇다면 당연히 검찰은
이거를 그 직시항고를 통해서 상급심의 판단을 물어봤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고 하는 바람에 어정쩡해진 거죠. 그래놓고 그 또 그 검찰의 내부 지침에서는 기존 그 규정대로 하라고 또 얘기하는 거는 앞뒤가 안 맞는 얘기예요. 소리야 그 내부 지침은 아직 그 정확한 그 판단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이 사례가 있으니 시간 단위로 하라고 얘기를 하는 게 앞뒤가 맞았죠. 근데 여기서 제가 하나 궁금한 게 있는데 지금 민주당도 그렇고 여론도 그렇고 지규현 부장판사의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한 비난보다 석방지휘한 심우장 검찰총장에 대한 비난이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두 가지인데 일단은 법원의 판결을 갖고 지금 왈가불가하기에는 부담스러운 게 있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 당도 그동안 비판적 기조를 해왔던 게 법원이 영장 발부하고 또 공수처가 그 요청할 거에 따라서 서부지법에서 영장 발부 계속 했지 않습니까? 그때마다 법원의 결정에 대해서 이의를 다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다가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지금 예고돼 있잖아요. 네네네. 그러면 이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지 않는 쪽으로의 입장이 자꾸 정당에서 나오면 저는 우리 사회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이제 헌재 결정에 대한 또 승복 문제가 제기될 텐데 그렇죠. 예, 그런 측면에서 그 법원에 대한 공경은 좀 자제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되고 두 번째 사실 이 문제는 제가 이게 그 법조인들 물어봤더니 사실 이 문제는 피의자 인권 차원에서 그런 문제를 한번 고민해야 될 상황은 된 건 맞아요. 근데 하필이면 왜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그 하필 그 윤석열 대통령에서 한 거부터 좀 의아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 판사의 그 결정은 그 논의를 해보자는 거였다면 검찰도 논의를 했었어야 되는 거예요. 즉시항고를 통해서. 그렇죠. 그러나 그 특히나 저는 그 검찰총장이 문제가 있는 거는 특별수사본부에서 일선 그 검사들은 즉시항고를 하자고 했잖아요. 그렇다면 그 일선 검사들의 의견을 존중해 주는 게 총장의 얘기죠. 도리어 총장 일선 검사들이 그렇게 하자는 거를 다른 그 검찰 수뇌부들이 아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했을 때 방어막을 해주고 외풍 없이 검찰 그 일선 검사들이 그 독자적으로 그다음에 그 어떤 정치적 영향이나 외풍 없이 수사할 수 있도록 병풍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반대가 된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그 석방지휘한 것 자체가 검찰 예규 위반이라는 지적도 있더라고요. 예. 조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법원의 뭐 최근도 아니고 상당히 오래 전부터 진행되어 온 흐름을 보면은 지규현 판사의 결정은 당연한 겁니다. 그래요? 요 직전에 보면은 그 노웅래 의원 그 사건 경우에도 검찰이 압수수색 들어가가지고 집에서 현금을 이렇게 잡아냈는데 법원이 그걸 킬시켰어요 말하자면. 그거는 압수수색 영장에 포함 안 된 거다. 아, 위법한 수집이다. 예, 포함 안 된 것이라고 해가지고 나중에 검찰이 또 다른 요령을 부려가지고 다시 또 갖다 놓고 다시 또 이렇게 뭐 영장 발부하지고 했는데도 그것도 이렇게 그 무효화 시켜버렸어요. 그리고 송영길 의원 전 대표 사건 같은 경우에도 선거법 위반 그러니까 정치자금법 위반인가 두 개가 있었는데 하나는 그 유죄로 하고 하나는 무죄로 했는데 그 무죄로 한 이유가 그것도 역시 그 압수수색 영장 그 절차 위반이었습니다. 이정근 부총장하고 이런 사람들이 이 녹취를 가지고 그걸 근거로 해서 이제 그 수사하고 기소를 했는데 그 당사자들이 이거는 증거로 삼아도 좋다고 양해까지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에서는 이거는 그 압수수색 영장에 포함 안 된 것들 우연적으로 어떻게 보면 별건 비슷하게 이렇게 잡아낸 거기 때문에 이거는 무죄다라고 무죄 선고해 버렸어요. 그러면 아무튼 그런 것이 이제 지금 그 법원의 흐름이거든요. 근데 이거는 뭐 압수수색 영장의 문제가 아니라 아예 그 지규현 판사가 볼 때는 수사권이 없는 표현은 그렇게 안 했지만 수사권 자체가 없는 기관이 나서 가지고 진행되어 온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위법이다라고. 즉시항고 안 한 건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검찰 입장에서는 따지려고 해봐야 결국 이제 그동안에 이제 관행을 일 단위로 했는데 날짜 단위로 했는데 왜 갑자기 시간을 카운트하느냐라고 하는 거 정도만 이제 따질 수 있는 것이고 그거는 근데 그 법에 규정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실무적인 관행이었을 뿐인 것이기 때문에 그거 가지고 뒤집기는 쉽지 않고 오히려
수사권 문제 그 지기현 판사가 지적한 부분은 뭐 일 단위가 아니고 시간 단위로 계산해야 된다라는 지적보다도 이 수사권이 이 근거가 있는 수사권이냐, 수사 권한이 있느냐 이게 더 중요한 이 그 논지인데 예. 그거는 검찰도 지금 고민되는 부분이거든요. 검찰도 법적으로는 경찰만 내란죄 수사가 있는데 공수처 검찰이 같이 뛰어들어가 가지고 지금 공수처는 대통령, 검찰은 나머지 사람들 이렇게 서로 찢어가지고 했는데 결국 검찰도 나중에 이 부분에서 고민에 부닥칠 지점이기 때문에 그거를 항고하기가 좀 요건 사실관계를 좀 음. 정확히 해야 되는데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대법원에서 이번에 구속 취소 결정할 때 두 가지를 얘기한 건 맞지만 1번이 그 기간이잖아요. 예. 기간이 지났다라고 해서 이거를 그 구속 취소를 한 거예요. 그리고 2번에 지금 말씀하시는 수사권과 관련된 공수처나 검찰 등의 수사권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는 판단을 하지 않았어요. 네. 그러니까 그거는 1번이 만약에 그 문제가 없다 하는 경우에도 이 문제에 대해서도 한번 그 상급법원에서 논의를 해봐, 한번 논의를 해봐야 나중에 그 상급 법원에 갔을 때 공소 유지가 될 수 있다라는 본인의 의견을 그냥 쓴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저는 검찰이 더 아쉬운 게 이 판사의 문제제기거든요. 판사의 문제제기라면 이걸 당연히 상급 법원에 올려서 이러한 절차적인, 그러니까 조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시간 단위냐 일 단위냐 하는 문제부터 이건 형사 절차 관련돼서 매우 중대한 문제예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도 아예 판례를 만들어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 구속 수사기관 간의 관할 그 수사 권한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도 본인은 판단 안 했어, 이 판사가요. 이거는 좀 나는 지기현 판사가 약간은 좀 비겁하다고 봐요, 개인적으로. 이 판단도 사실은 하려면 했었어야 되는데 1번이 아니기 때문에 2번은 할 필요도 없다라고 하면서 그러나 이런 문제가 있다라는 걸 지적했을 뿐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그 상급 법원에서 논의를 해서 그 정리할 필요 있었지 않냐 하는 게 아쉬움이죠. 바로 그 지점에서 제가 질문을 좀 하나 드릴게요. 그러니까 이제 날짜냐 시간이냐는 뭐 저희도 본방에서 많이 다뤘으니까 이 정도로 두 분의 의견을 듣는 것으로 가름을 하고, 그러니까 내란 수사와 관련해서 계속 내재돼 왔던 문제는 수사권 문제였어요. 예. 그러면 이 상황이 종결되고 나면은 어느 시점인가 가서는 수사권 조정 문제, 수사기관의 관계 설정 문제는 반드시 지금 풀어야 되는 과제이거든요. 검찰, 경찰, 공수처 어떻게 될 것이냐. 이 문제가 지금 이제 과제로 있는데 좀 당겨서 이에 대한 두 분의 견해, 좀 해법이 이거다라는 좀 견해를 좀 듣고 싶은데 홍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일단은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민주당을 포함해서 정치권 전체가 좀 반성해야 될 부분이 있죠. 그 먼저 좀 국민들께 죄송하다는 말부터 드려야 되는데 그 당시에 공수처를 만드는 과정에서 워낙 급하게 또 일방 처리하는 과정에서 법안이 정교하지 않았어요. 그런 측면에서 민주당의 책임이 1차적으로 있고요. 두 번째는 설사 어쨌든 그렇다 하더라도 법이 현실적으로 통과됐고 존재하는 기관이라면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국민의힘도 어쨌든 이런 그 공수처의 권한이나 기능에 대해서 보완하는 작업에 적극적으로 나섰어야 되는데 그냥 방치한 거죠. 네. 그래서 이러한 현상들이 발생할 수 있는 원인 제공은 정치권이 했다 이렇게 보입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그때 궁극적으로 그 문재인 정부 때 했던 거는 사실은 그 검찰 기소권이 그 수사권이 없는 검찰, 그리고 이 수사권을 독점적으로 갖고 있는 중수청을 만드는 거예요. 미국식 FBI죠. 그렇다면 사실 공수처는 독립적 기관으로 굳이 남을 필요는 없어요. 그 당시에는 그렇게 될 경우에는.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크게 보면 수사기관을 책임지는 중수청, 그다음에 기소를 전담하는 검찰, 이 두 가지 조직이 있고 네. 공수처의 경우에는 그렇다면 수사기관이기 때문에 네. 고위공직자에 대한 예. 중수청의 하나의 본부나 실 정도로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고위공직자 부패만 전담하는. 예, 고위공직자 부패 뭐 그 수사실 뭐 이런 정도로. 예. 이게 과거에 이제 이 옛날에 그 조혜진 의원도 아시겠지만 사직동 팀이라고 있었잖아요. 근데 이거는 사직동 팀은 비선이었어요. 청와대 하명을 받아서 예, 하명 수사했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방식은 바람직하지 않고 이거는 그래서 이제 공식적인 투명한 국가기구화해서 그렇게 하고, 그러려면 검찰에 그때 문재인 정부 때 하지 못했던 건데 이 검찰의 수사 인력을 그 대검 수사관들이죠. 이분들이 사실 수사하는 거지 검사가 수사하는 거 아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대거 중수청으로 이전시켜야 됩니다. 아, 수사관들을. 예. 그래서 인력을 이전시켜서 중수청이 실질적으로 수사 권한과 수사할 수 있는 인력, 네. 그리고 그런 그 권한에 맞는 법적 이 어떤 법제를 정비해서 수사청 중수청과
이게 지금 국가수사본부가 그 전 단계거든요. 그래서 중수청과 수사 전담하는 중수청 그리고 기소를 전담하는 검찰 이 두 가지 기관으로 해서 검찰은 기소를 전담하되 수사 지휘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1차적으로 중수청이 수사한 거에 대해서 뭔가 문제가 있으면 수사지 보완 수사 지휘하는 정도로 해서 그 두 기관의 역할을 보완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조 의원님 생각은 어떠세요? 이제 검찰의 권력을 분산시키는 거는 바른 방향인데 그게 어떤 정치적인 이유 또는 정략적인 동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지금 뭐 홍 의원님 지적하신 부분도 포함되어 있지만 사법 기능이 누더기처럼 되어 있는 거죠. 기소권도 검찰에게만 있는 것도 아니고 일부는 또 공수처에 있고 수사권도 경찰이나 공수처에 완전히 이전된 것도 아니고 6대 범죄는 또 여전히 경찰에 또 남아 있고 중대 범죄는 또 그 검찰하고 공수처가 또 중복되는 부분이 있고 뭐 공수처는 또 수사권도 있고 일부 또 기소권도 있고 이 누더기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고 그 때문에 이런 충돌 이런 혼선은 애고된 것이고 그것이 나은 게 지금 이제 그 공수처의 수사권 논란 그래서 내란죄 이 수사 문제가 앞으로의 수사 그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는 1심에서 지금 여차하면 좀 공소 기각돼 버릴 수도 있고 뭐 아니면 무죄가 날 수도 있고 그런 상황이고 그 때문에 아까 모두에도 말씀드렸지만 헌법재판소도 지금 고민이 좀 더 길어지는 상황이 된 것 같은데 그 어쨌든 정리를 해야 되는데 깔끔하게 정리하려면은 이제 검찰은 기소청 기소만 하고 기소청 공소청이 되고 나머지 수사는 이제 중수청으로 다 일원화 시켜주면은 딱 그냥 기소 수사 딱 분리되는데 그럼 이제 공수처를 없애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공수처를 만든 민주당과 지지자들이 또 고민이 또 있을 것이고. 그러면 두 분의 견해는 거의 같네요. 예. 해법에 있어서. 그러면서도 또 이제 경찰 쪽이 또 어떻게 나올지. 경찰은 이제 그걸 보면 국수본이 중수청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경찰은 완전 일반 경찰이 돼야 되거든요. 행정 경찰만 돼야 되는데. 중수청이 이제 국수본도 흡수 통합되는. 그래 돼야 되는 거죠. 예. 그래 그 부분을 경찰 여론을 민주당이든 우리 당도 그렇지만 민주당이 굉장히 예민하게 신경 쓰는데 어떻게 할 것인지도 고민이고 또 하나는 둘로 깔끔하게 나누는 거는 좋지만 결과적으로 이 수사 권한이 중수청에 집중돼 버리거든요. 그렇죠. 그럼 검찰의 그 기소 수사를 독점했던 것보다는 좀 낫겠지만은 어쨌든 중대 범죄부터 해서 일반 범죄까지 중수청이 독점하게 됐을 때 그 역시 권력 집중이라 가지고 견제 기능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문제 제기 반드시 있을 수밖에 없고 그대로 놔두면 또 그 부작용이 또 생길 수밖에 없고. 그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면 그 제가 그때 이제 문재인 정부 초기에 그 행안위에 있었기 때문에 행안위에서 이 문제를 좀 경찰 개혁과 관련된 문제를 다뤘거든요. 그러니까 좀 아쉬운 거는 사실은 자치경찰제까지 같이 포함된 내용이었어요. 중수청은. 그러니까 이제 미국식 FBI가 들어왔으면 그렇죠. 일반 경찰은 어떻게 될 거냐? 그렇죠. 그럼 일반 경찰은 자치경찰로 가면서 그 수사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간단한 수사들, 중대 수사가 아닌 것들은 경찰들이 하고 그런 매뉴얼을 만드는 준비를 했었어요. 근데 아쉽게도 코로나 상황이 되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그 부분을 청와대가 후퇴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비용이 너무 많이 들고 경찰 개혁까지 하기는 어렵다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중수청이 수그러든 거죠. 그 논의가 그런 측면에 되게 굉장히 아쉽게 생각하는데 저는 다시 원론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수사 경찰 문제를 좀 한다면 자치경찰 지금 무늬만 자치경찰이지 아무 자치경찰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검찰 그러니까 기소 전담하는 검찰 그다음에 수사를 전담하는 미국식 FBI 중수청, 예, 중수청 그리고 나머지 경찰들은 대거 그 일선 경찰의 한 70% 이상은 그 일반 자치경찰로 전환되면서 자치경찰은 하더라도 이제 생활사범 정도 예, 뭐 교통사범이라든지 그렇지. 생활사범 뭐 등등 이런 걸로 해서 이게 그러니까 인권 친화적이고 주민 친화적인 경찰로 전환돼 가는 게 선진 그 사법 경찰 수사 시스템의 전환을 그때 큰 그림이 그려졌는데 여러 가지로 이게 제대로 추진이 안 됐던 거죠. 근데 이제 중수청의 이제 비대해지는 중수청의 견제 기능은 이제 그 검찰이 기소권을 갖기 때문에 기소 단계, 검토 단계에서 견제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렇게 된다면? 뭐 기소를 통한 견제도 있을 수 있지만 어쨌든 간에 수사 과정은 전담되기 때문에 전속하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수많은 사건들이 다루어지는데 거기에서
집중된 권력 당연히 힘이 커질 수밖에 없는데 그거를 어떻게 행사하느냐가 변수가 될 수밖에 없고 그런 측면에서 이 혼란이 정리가 되려면은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제도 정리도 있어야 되지만은 사법 문화가 성숙하지 않으면은 제도 정리 가지고는 한계가 있는 게 그렇죠. 지금처럼 뭐 우리 이번에도 법이 분명히 내란 때는 경찰만 갖고 수사하기로 돼 있었는데 뭐 너나 공수처고 검찰이 뛰어들어가지고 뭐 직무 직권남용죄로 해서 그쪽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해가지고 결과적으로 다 조사해 버렸잖아요. 경찰은 오히려 그냥 가만 앉아서 눈 뜨고 코베에 가시는 식으로 뭐 수사도 못하고 법적으로는 수사권을 가진 유일한 기관인 경찰은 수사도 못하고 대통령이 체포하는데 그냥 뭐 체포조나 동원이나 되는 이런 수모를 겪은 상황이거든요. 이런 문화가 있으면은 힘센 놈이 뛰어들어가지고 내가 수사한다 해버리면 그게 인용돼 버리는 제동이 안 걸리는 이런 문화가 있으면 제도를 만들어도 힘의 논리에 의해서 조직 이기주의에 의해서 또 왜곡될 염려가 있기 때문에 사법기관들의 문화도 같이 성숙되지 않으면 해결이 쉽지 않을 겁니다. 제가 제도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미국도 그런 부작용을 겪었어요. FBI가 유명한 후보국장 얘기했잖아요. 그때는 뭐 무소불위였죠. 그래서 이후에 미국이 많이 그 소위 FBI에 대한 민주적 통제 장치를 많이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때도 저희가 고민했던 게 당연히 저희도 고민했죠. 중수청이 만들어지면 이거 비대화 된다. 근데 비대화지는 핵심이 뭐냐? 정보 권력의 독점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 정보 권력을 민주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장치들. 그러니까 정보경찰 문제에 대해서 민주적 통제 장치를 촘촘하게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지 않으면 말씀하신 대로 미국 그 후보 시대에 그 FBI가 전횡을 했던 것이 반복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는 뭐 미국이 그때 왜 그 FBI에 대한 어떻게 통제를 하고 있는지를 잘 우리가 살펴보면 중수청에 대한 권한 남용을 좀 제한할 수 있다고 봅니다. 좀 약간 이제 어느 시점에 가선가는 분명히 논의가 돼야 되는 그런 과제이기 때문에 지금 두 분의 견해를 한번 좀 여쭤봤는데요. 오늘 이 얘기는 좀 이렇게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도 물러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